2억 전세금, 집주인이 그 돈으로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들고 온 이야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스크립트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2억 원. 은행 대출에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계약 만료일 단 하루 만에 연기처럼 사라진 이야기거든요. 집주인은 전화를 끊었고 문을 두드린 건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내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는 2020년 3월 15일 인천 부평구의 한 신축 빌라 앞에 34살 송민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갓 완공된 깔끔한 3층짜리 건물이었고 민지 씨는 그 3층을 전세 2억 원에 계약하려는 참이었어요. 집주인 박철호 씨, 당시 나이 51살. 말투는 차분하고 인상은 믿음직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니까 중간에 낀 사람 없이 더 안전하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민지 씨는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직거래라니 더 믿을 수 있지 않냐고요. 문제는 2억 원이라는 돈의 무게였습니다. 민지 씨가 혼자 가진 돈이 아니었거든요. 은행에서 빌린 1억 5천만 원, 그리고 부모님께 손 벌려서 겨우 마련한 5천만 원, 이 두 덩어리가 합쳐져서 2억이 됐어요. 새 출발을 위해 가족 모두가 힘을 보탠 돈이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사를 마치고 민지 씨의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딱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이상한 낌새가 보였어요. 2층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데 집주인과 크게 다퉜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았다는 소문이 건물 안에서 돌았습니다. 민지 씨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내 계약 만료일까지는 아직 1년 반이나 남아 있으니까 설마 나까지야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2022년 2월 계약 만료 한 달 전, 민지 씨는 박철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달에 보증금 돌려받아야 한다고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라고요. 박철호 씨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민지 씨는 이사 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오전 10시 계약 만료 당일 민지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이었어요. 30분 후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통화 중. 점심이 되자 전화는 아예 꺼졌어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 씨가 문을 열었을 때 서 있는 건 박철호 씨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 2명이었습니다. 오저축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이 건물 지금 경매 진행 중이에요. 민지 씨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요. 알아보니 박철호 씨는 민지 씨가 입주하고 1년도 안 돼서 이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이에요. 그 금액이 무려 15억 원. 건물 전체 시세가 18억 원인데 거기서 15억을 대출 받아서 들고 사라진 겁니다. 민지 씨의 보증금 2억 원도 그 15억을 만드는데 녹아들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경매 기록을 떼어본 민지 씨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당 순위, 즉 경매로 팔린 돈을 누가 먼저 가져가냐를 보니까 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 1순위였어요. 민지 씨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확정일자는 받았지만 그 날짜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었습니다. 계약할 때 박철호 씨가 뭐라고 했냐고요?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드니까 확정일자만 받으세요. 그 말을 민지 씨는 그냥 믿었던 거예요.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결과 민지 씨가 경매에서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100원이었어요.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제도인데 세입자가 아무리 뒤늦게 권리를 확보했더라도 일정 금액은 보장해주는 장치거든요. 하지만
그 상한이 류영원이었습니다. 2억 중에서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민지 씨는 박철호 씨를 사기와 불법 행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박철호 씨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 없이 계약한 것인가? 두 번째, 전세권 설정 대신 확정일자만 받으라고 유도한 행위가 기망, 즉 속임수에 해당하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에 전세로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집 한 채 살 돈이 없어서 혹은 자산을 유동적으로 굴리면서 전세를 선택한 수백만 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집주인을 믿고 큰 돈을 맡기고 있거든요. 이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민지 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그때는 근저당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관리한다고 하니 신뢰했고 확정일자도 받으라는 말 그대로 따랐어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밟은 거예요. 그런데 입주한 지 1년도 안 돼서 집주인이 몰래 건물 시세에 맞먹는 대출을 받아버렸으니 이건 처음부터 세입자를 이용해서 돈을 빼먹으려 한 계획적인 행동 아니냐는 거죠. 반면에요, 피고 박철호 씨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재판에서 박철호 씨는 단 한 번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답변서 한 장 내지 않았으며 아예 잠적해 버렸습니다. 변명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은 거죠. 만약 그가 나왔다면 합법적인 대출이었고 경매는 개인 사정 때문이었으며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 변명을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포기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민지 씨가 법적으로 승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민사 분쟁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승소냐, 피고 입장 이해냐,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전문 요약본도 함께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들어볼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박철호는 원고 송민지에게 1억 미영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단호한 판결이었어요.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에요. 재판부는 박철호 씨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봤습니다. 입주 후 1년도 안 돼서 건물 시세에 육박하는 15억 원 대출을 받은 것 자체가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처음부터 무너뜨린 행위라는 거죠. 특히 재판부가 주목한 건 전세권 설정하지 말고 확정일자만 받으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세입자가 더 강력한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유도한 기망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로 과도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봤거든요. 이번 사건도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런데요, 판결문은 나왔어요. 민지 씨가 이겼어요. 그런데 박철호 씨는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판결이 나도 그 사람 재산을 찾아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거예요. 민지 씨는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1억 미영원을 잃은 상태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고 부모님께 빌린 돈은 갚지 못했고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법의 승리가 삶의 회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씁쓸한 현실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한 번만 보면 안 됩니다. 장음 치르는 날 당일에도 다시 한번 떼어봐야 해요. 하루 사이에도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내가 이날 이 집에 살았다는 증거예요. 전세권 설정은 이 집에 내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는 훨씬 강력한 보호막이에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비용 핑계를 대며 만류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의심해야 할 신호예요. 세 번째,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세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입니다.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사건을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법적으로는 민지 씨가 이겼지만 현실에서는 졌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악의적인 임대인 앞에서 법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가 이 사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버딩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이 계시다면 이 에피소드를 꼭 한번 들려주세요. 그게 이 사건을 기억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 아닐까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